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박정희라고 합니다. 스스로 말하긴 그렇지만 평생을 꼬박 교단에서 보낸 덕에 아직도 말투가 약간 선생님 같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퇴직한 지는 벌써 8배가 되었고 남편은 그보다 조금 일찍 떠났어요. 이제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합니다. 하루 일과라고 해봐야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한번 바꾸고 커피를 내리는 일, 그 다음엔 TV 뉴스를 보다가 낮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마당에 물을 뿌리죠. 요즘은 특별히 외출할 일도 없습니다. 오래된 동네라 그런지 예전 이웃들은 하나둘 이사를 갔습니다. 이 길 끝집의 윤 여사도 작년에 아들이 데려갔다고 들었고 맞은편 김 선생님 댁은 공사 중이라 소음이 가끔 들립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요즘은 마치 동네 전체가 낮에도 조금 어두운 느낌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커튼 위로 부서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빛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순간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조금 이상했어요. 분명 제 얼굴인데 뭔가 표정이 다르달까. 나는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창문에 비친 나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정도였어요. 순간 섬뜩해서 몸이 굳었습니다. 눈을 깜빡하자 그 미소도 사라졌어요. 착각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잠깐 그날 낮에 이상한 일도 있긴 했어요. 우체통을 열었는데 분명 전날 버린 신문이 다시 들어있더라고요. 신문지 한 귀퉁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장난이라도 친 걸까 싶었지만 이 동네엔 이제 아이들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신문이 바람에 날아 들어온 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TV를 켜놓은 채로 간단히 밥을 차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전화금융 사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 그 말이 유독 귀에 박혔습니다. 나도 혹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상하게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창문 너머 그림자가 스쳐갔어요. 바람인가 싶어 일어났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문을 닫으려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또다시 보였어요. 이번엔 분명히 저보다 살짝 고개를 숙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개를 돌리자 창문 속에 그 얼굴은 조금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밖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고 거실 불을 다 켜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자니 그제야 어깨가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이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부엌 쪽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양이도 없는데 냄비가 떨어졌나 싶어 조심스럽게 나가봤어요. 부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더군요. 제가 분명 저녁에 닫았던 창문이었는데요. 그때 문득 낮에 보았던 창문 속의 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그 고개,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정말 혼자인지 확신이 서지 않게 된 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건망증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깜빡함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일이에요. 아침에 부엌 정리를 하다가
싱크대 밑에서 반찬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치였는데 제가 담근 게 아니었어요. 그릇도 뚜껑도 낯설었습니다. 뚜껑엔 매직으로 박정희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 제 이름인데 누군가 내 이름을 써놓은 것처럼 미묘하게 다르더군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내가 이걸 사다 놓은 건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편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더군요. 발신인도 받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고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은 아직도 여기 있네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쓴 걸까?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외국에 있다 보니 시차 때문에 늘 통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그 애 목소리가 듣고 싶더군요. 엄마 요즘 괜찮아요? 그 아이는 늘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괜찮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하지만 요즘은 그 말이 점점 자신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닫고 자도 아침이면 조금 열려 있습니다. 처음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분명 잠들기 전에 모든 불을 끄는 습관이 있습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식탁 위에 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쓰는 컵은 분홍색 줄무늬인데 그건 초록색이었어요. 본 적도 없는 컵이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죠. 혹시 우리 집 근처에 이상한 사람 다니는 거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요즘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정희 씨, 이 동네에 사람 다니는 거 본 적 없어요.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정말 내가 잊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걱정돼. 요즘 자꾸 이상한 얘기해. 무슨 이상한 얘기? 신문이 움직였다. 창문 속에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환자를 대하듯 말이죠.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까지 그렇게 말하니 참 속상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정말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까? 며칠 뒤 이상한 냄새가 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새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냉장고 맨 아래 서랍에서 낯선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수면 유도제, 병원 이름도 날짜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투엔 박정희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글씨체 며칠 전 김치통에 써 있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써서 이런 걸 넣어둔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약을 처방받고도 잊은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엔 꿈을 꿨습니다. 내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나였어요. 꿈에서 깨어나자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새벽 5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불을 켰는데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어젯밤엔 없던 종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나를 잊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으로 시선을 돌리자 어둠 속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이번엔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낮에 봤던 그것과 같았어요. 작고 조용하고 섬뜩한 미소. 나는 창문 앞으로 다가가 유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죠. 그런데 그 순간 유리 안쪽에서도 무언가가 손을 대는 듯 했습니다.
내 손바닥 너머로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누구야? 입에서 저절로 속삭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본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이 만들어낸 건지 분명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밤 창문을 향해 잠들 수 없게 됐다는 것. 창문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이유 모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릴 때마다 심장이 덩달아 쿵쿵 뛰었습니다. 그럴수록 잠이 오질 않았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생각했죠.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걸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날따라 자꾸 무언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천천히 집 마당을 걷는 듯한 발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싶었는데 확실히 발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을 나가봤습니다. 비가 내려 흙이 젖어 있었는데 분명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이었어요. 그 크기가 내 발보다 조금 작더군요. 누군가 밤에 들어왔다 나간 걸까? 몸이 오싹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잠에서 깨고 새벽이면 거실 불을 켜두고 앉아 있곤 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할까 봐요. 대신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온다기에 작은 카메라 2대를 사서 거실과 현관 앞에 달았습니다. 설치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죠. 이제 누가 와도 다 찍힐 테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조금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희미하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는데 분명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불을 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CCTV에 찍혔겠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11분. 화면 속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건 나였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화면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내 옷을 입고 있었고 내 체격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천천히 걸어 나가더니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나는 다시 현관 쪽으로 돌아왔지만 카메라 앞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잠결에 나간 건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 그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시계를 보면서 새벽 2시쯤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집 안의 모든 문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방문, 창문, 현관, 심지어 욕실 창까지. 낮에도 괜히 불안해서 커튼을 닫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닫힌 공간 속에 있으니 오히려 더 답답했죠. 며칠 후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 요즘 잠을 좀 설쳤어. 엄마, 혹시 또 이상한 일 있는 거 아니죠? 그 말에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자 집 안의 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 하루는 그 소리가 너무 뚜렷해서 핸드폰을 들고 녹음을 해봤습니다. 다음 날 재생해보니 분명히 일정한 간격으로
사박사박 걷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아직도 문을 안 열었네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버리고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가 문을 걸었습니다. 밤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낯선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부드럽지만 차갑고 마치 오래된 기억 속 누군가가 다시 나를 부르는 것처럼. 아침이 되어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흙 위에는 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어제 본 것과 같은 작은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는 내 발자국. 딱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집 안에 있는 게 나뿐만은 아닐지도 몰라.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집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찾아오지? 요즘은 택배도 없는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어딘가 긴장한 표정.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정희 씨 맞으시죠?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 집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의 딸이에요. 예전에? 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기서 지내셨어요. 제가 어릴 땐 이 마당에서 자주 놀았죠.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묘한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일인가요? 20살 때까지니까 벌써 30년 전이네요. 그땐 제 어머니 성함도 박정희 씨였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정희요. 한 글자도 안 다르죠. 그녀는 무심히 웃었지만 그 말이 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30해 넘게 살았는데 그 전에 같은 이름의 여자가 살았다니.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구조 예전 그대로네요. 창문도 문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확인만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편지예요. 편지요? 네. 혹시 이 주소로 누가 오면 전해달라고. 아마 당신에게 남긴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급히 떠났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봉투를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겨우 개봉하자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빛이 도는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 머물 사람에게 창문을 꼭 닫으세요. 열면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순간 손끝에서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 그게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 그날 밤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둔 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그 발자국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찬 바람이 불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보다 더 차가운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향수 냄새. 나는 천천히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무언가 비쳤습니다. 그건 분명 나였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나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꽉 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식탁에 두었던 편지는 거실에 있었는데요. 그 종이에는 새로운 글씨가 한 줄 더 써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연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열었다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엄마?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지 마. 내가 급하게 왔어. 나는 거의 울 듯한 얼굴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편지가 왜 저기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편지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의 젖은 손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도착한 뒤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나보다 훨씬 침착했어요. 집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내가 말한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엄마,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혼자만 찍혀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자? 네, 새벽 2시 영상도 문 여는 장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찍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걸 봤는데,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가봐요. 그냥 건강검진처럼. 그날 오후,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내 얘기를 조용히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창문 속의 얼굴, 발자국, 편지, 그리고 낯선 여자. 의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박정희 씨, 최근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는 건 느끼셨죠? 그게 가끔은, 네. 이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을 받아야 해요. 지금은 기억 창간 성경도 치매로 보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의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멀리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물로 조절할 수 있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관리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은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잠깐 내릴게요. 약국 들렀다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딸이 나간 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고 눈 밑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창문 속에 나가 아주 미세하게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 얼굴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나는 속삭이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유리가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 씨.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만이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젠 괜찮아. 의사가 말했잖아. 이건 병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손끝이 떨려 커튼을 완전히 닫지 못했습니다. 딸이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약 받아왔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부엌으로 데려가 물을 따랐습니다. 엄마,
이제 창문은 좀 열어요. 너무 답답하게 지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천천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문득 시선이 창문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나는 유리를 향해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뭐라고? 그때 창문 속에 내가 천천히 웃으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잊었어요. 그 문장은 내가 며칠 전 편지에서 봤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멍해진 채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또 하나의 나가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발자국이 점점 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턴 기이한 현상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리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천천히 낯설어지는 나 자신이 두려우면 모를까요?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